근데 요즘에 최근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장르만 여의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진보 유튜브에 대한 어떤 참신한 해설 이런 거 해줘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엄청난 화제였어요. 네. 자동차에 비유한 거. 네. 자동차의 비유를 그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그때 이제 자동차, 왜냐면 저는 3대장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3대장. 네. 그게 이제 김어준 공장장과 최욱 그리고 이제 매불쇼 최욱, 이동영 작가 네네네. 세 분인데 전당의 헤드라이트는 김어준 공장장이 맞다. 환하게 비켜준다. 황실을 지켜주고 늘 이제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 거고 이게 동력을 받으려면 매불쇼와 같은 압도적 재미가 아니고 압도적 확장력입니다. 매불쇼. 네, 정말 압도적 확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내란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큰 힘을 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 이동영 작가한테도 늘 감사하지만 적어도 지난 내란 국면과 4월 4일 탄핵까지는 매불쇼 최욱님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엑셀로 팍 밟아주는 거죠. 팍 밟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동영 작가는 이제 클락션. 거기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짜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보통은 눈치 보고 구성한 사람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늘 남천동에서 하고 싶은 말이 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건 상대를 향해서만. 상대를 향해서만. 내부를 향한 투쟁이라든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리고 이 비겁함에 헬마 형이 철저히 동조해줍니다. 채널 안정성을 위해서 딴 얘기 제발 좀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동영 작가는 그런 거 안 가린다 이거죠? 미움받을 용기가 일단 있는 사람이고 또 기본적으로 천성이 너네가 진짜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우월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플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 지지자분들이, 국민들이 또는 이제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취자들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어떠한 일을 시켰는데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을 더 지지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 우리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도경이 형은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거 아니라고. 니들이 뭘 하느냐고. 근데 아니라고 찬찬히 설명해주면 안티가 안 생겨요. 니네가 뭘 알아 하는 순간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에 비해서 구독자가 빨리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시원함이 있잖아요. 또 시원함이 있죠. 그 시원함이 단단하게 가는 거죠. 저희도 그 이동영 TV에 또 정치화 시장을 또 함께 홍보하러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르포차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잔했죠. 저는 이제 그죠. 저는 술 나발을 불고 왔고요. 그러고 나서 정치화 시장에 도착하니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횡설수설했던 그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니 근데 요 비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살을 하나 또 보태요. 여기 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뭡니까? 헤드라이트 엑셀 빵빵 너무 좋은데. 엔진이 빠져 있어. 엔진. 난 요 엔진이. 엔진. 나 누구라고 얘기할지 다 지금 보이는데. 전 남천동. 엔진입니다, 엔진. 요거. 부릉. 차가 엔진 가격이에요, 원래. 엔진이 좋으면 또 뭐 6기통 막 이렇게 쫙 뜯는 건데. 남천동이 이제 엔진. 우리 미래 대통령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고는 사각지대에서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중요해요. 사이드미러. 이제 시방쇼. 우측이 시방쇼, 좌측이 이제 우리 야시장.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사이드도 좀 붙여줘야 돼. 사고는 거기서 나요. 사각지대에서, 진짜 사각지대에서 뭐 고라니도 튀어나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안전운전. 요 사이드미러. 그렇죠. 이제 고라니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준석 같은 존재죠. 그렇죠. 고라니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저쪽에서 부릉부릉 시동 걸 때 할 때 우리가 저기 고라니가 있다. 그게 이제 사이드미러로 봐주는 거. 그 안전운전 쪽. 충분합니다. 남천동에 컵홀더로 하겠습니다. 남천동 컵홀더 그냥 아니에요.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는 곳으로. 아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남천동을 감히 이제 컵홀더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엔진이란 평가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과찬입니다. 그거 너무 과찬이에요. 그거보다 확실히 떨어뜨려야 됩니다. 너무 떨어뜨려야 돼요. 아닌데? 너무 떨어져. 전동 마사지 의자 정도. 그래요?
어차피 방향성을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앉았을 네. 때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니 근데 또 이제 그 정도. 여기서 시방쇼 얘기까지 나와버리면 사실 좀 명구스럽긴 한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매불쇼와 네. 또 남천동과 네. 상당히 매불쇼와는 굉장히 어떤 심정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남천동과 아주 시간대가 가까웠는데 그걸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레동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나는 거기는 시방쇼보다 구독자가 많으니까 태워는 줘야 돼서 물레동은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물레동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열선이라 그러나요? 아니 그 앉았을 때 거울에 엉따. 네. 물레동 따뜻하거든요. 그거 너무 엉덩이 웃긴다. 따뜻한 거 없으면은 겨울에 못 앉습니다 차에. 그렇죠. 따뜻함으로 가거든요 또. 포근하게 따뜻하게. 그렇습니다. 가족같이. 네. 아니 근데 그 오평이 해준 이 어떤 비유가 네. 정말 너무 이 좋았어요. 유튜브 업계에서도 이제 또 해석의 재해석을 또 낳기도 했고 아니 좋은 비유였어요. 엔진. 네, 남천동은 엔진과, 엔진이다. 엔진. 하지만 또 이제 주인장은 컵홀더다. 네. 하지만 시방쇼 헤드라이트. 그 사각지대. 예, 그리고 저기 물레동은 사이드미러. 이제 저기 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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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엉뜨.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여기에 언급하고 싶은 채널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왜냐하면 또 빼먹으니까 또 미안한 채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출연하시면 이제 김용민 TV. 김용민 TV는 뭡니까? 여기 비상깜빡이에요. 비상깜빡. 여기는 비상깜빡.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이 터져. 요거 삼각형으로 된 거. 용민이 형이 뜨면 일단 멈춰야 돼요. 말을 섞지 않거나. 비상등. 얘기는 들어주되 내 의견 아니다. 일단 멈춰야 돼요. 갓길로 일단 피신해야 되고요. 나의 의도는 아니었다. 옆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 용민이 형의 의견이지 내 의견 아니거든요. 김용민 TV가 있었네요. 네. 비상깜빡이다. 비상깜빡이. 야, 근데 참 재밌네요. 많은데. 잠시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채널 이름을 자꾸 주시는데 강성범 TV는 뭡니까 그러면? 강성범 TV. 강성범 TV를 차 부품에 여기는 차로 비유하기 어려워요. 여기 견인차입니다. 견이네요? 자기 가슴이 시킨 대로 끌려가요. 남들이 이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하면 막 면회 가고요. 막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힘이 세니까. 네, 민주당이 싫어하는 사람도 다른 정당이라도 내가 좀 마음이 이끌어갑니다 그냥. 네, 그리고 욕 먹고 댓글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 얘기하고 또 앞으로 상처받고 다음날 사과하고요. 견인차들 그냥 막 들어와서 사과하고 그러거든요. 어질어질합니다. 네, 막 끌려다닙니다. 우리 저기 강성범 TV 얘기까지도 나왔고 잠깐만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짜 마지막이야. 자동차는 오늘 완성이 되긴 하겠네요. 자동차는 거의 완성품 만들었는데 카센터. 요것도 언급을 안 해주면은 나 이분 좀 서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댓글 강성범 카지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댓글 잠깐만요. 차에 없는 기능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좀 보고는 해주세요. 아니 본인들이 강성범 뭐냐고 언급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뭡니까? 자 그러면 서운해할까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알림이 황희두는 뭡니까? 요거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가세요. 요거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브러쉬라나 이거? 앞이 뿌열 때. 그 앞이 뿌열 때. 와이퍼는 이렇게 딱 당기면 물 나오잖아. 와이퍼 돌아다니잖아요. 왜냐면 황희두 이사님의 알림이 황희두는 딱 그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을 싹 청소해주거든. 사이버 내란을 싹 걷어주거든. 완전 알았습니다. 사이버 와이퍼. 와이퍼로. 오늘 워셔액으로 갑니다, 워셔액으로. 그거 없으면요. 차 그거 앞에 더러운 거 있을 때 못 나갑니다. 워셔액 있어야 됩니다. 요거보다 나은 건 말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완벽하게 워셔액과 와이퍼. 이걸로 가. 워셔액과 와이퍼. 그 와이퍼로 정리하고. 황희두 이사님 와이퍼로 이거. 비올 땐 더 빠르게 하잖아, 이렇게. 비올 때. 이거 방송 이준석이 나타났다면 이렇게 더 빠르게. 이거 방송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분명히 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만해 이제. 너무 많이 채널 있구나. 누구 있습니까? 거의 없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무슨 시청자위원회도 아니고. 아니 거의 없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가긴 가야 돼. 가야 돼? 대한뉴스는 뭡니까? 대한뉴스는 뭐예요? 렌트카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뭐라도 해줘야 돼. 대한뉴스는 뭡니까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대한뉴스는 요거 잘 가야 되거든. 요거 잘 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 원하세요? 아름답게? 저는 아름답게 마무리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니즈 충족시켜 드리자면 운전대 핸들이죠, 대한뉴스는. 그래요? 방향을 딱 잡잖아. 대안을 잡아. 내비게이션처럼 딱 가다가 요쪽이 대안입니다만 핸들 딱 꺾어줘. 좋은데. 핸들 괜찮았어요? 핸들. 저 지금 의견 중에는 쇼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뉴스 쇼바다. 서스펜션이라고 하죠. 서스펜션. 이렇게 왔다 가는 거. 쇼바다 이런 얘기가 어떤 분은 렌트카라고 하시네. 렌트카는 내가 했던 거야. 후미등은 뭐죠?
품이든 대한뉴스를 넥서스 그게 차종이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한 거야. 넥서스는 이제 누가 재밌네. 타는 차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차 부품으로. 거란족이 타는 차가 아마 넥서스여가지고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재밌네 근데 차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경향 TV가 또 요런 거를 한번 사실 운을 먼저 띄웠어요. 그렇죠? 네. 우평 불러다가 진보 커뮤니티라든지 혹은 이제 그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한번 주제를 다뤘는데 장르만 여에 대해서 좀 핫하게 이 비유가 다뤄졌다가 이제 오늘 저희가 살짝 이제 설거지 한번 했습니다. 활용 정점이죠. 딱 저만만 딱.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너무 고맙고요. 완벽하게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진짜 방금. 그리고 이게 사실 이동영 작가께서 이 장르만 여의도 나가가지고 커뮤니티 얘기를 했다가 사실은 좀 저는 뭐 이제 그런 의견에 대다수 공감을 합니다만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걸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예를 들면 딴지는 노인네들. 노인네들이라고 했어요? 진짜 노친네였나 노인네 아니었나? 할배들이라고 그랬나? 올드팬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올드라고 했나? 나이든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약간 사회적 아버지. 야시장을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얘기한 거야. 딴지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이동영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고 이싸가 상대적으로 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동의하십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 이거는 이게 비율의 차이라고 보는데. 비율의 차이. 전 비율의 차이인데 나이대 또래는 저는 사실 그 두 커뮤니티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보통은 커뮤니티를 만든 창설주에 따라서 나이가 가요, 거의. 김원준 총수가 이제 이동영 작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비슷하게 주타겟층은 4050, 6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양 커뮤니티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다만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가입자 수가 딴지보다 이싸가 적으니까 비율상 젊은 친구들이 더 유입하기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동영 작가가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팬콜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팬붕이를 넘어와라. 그리고 20대 남성의 억울함도 있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 진보 진영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지만 진짜 2022년에 뭐 유튜브 채널에 나갔어야 한다,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크게 논쟁이 됐었던 지금은 사라진 채널이 있습니다. 맞아. 그 채널에서 조금 더 옹호 스탠스가 딴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옹호. 네, 그래서 그거로 이제 나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쪽에 특히 20대 남성들이 여기에 경도가 좀 더 많이 돼 있죠. 우리 마음을 저 사람들은 되게 이동영 작가는 적어도 더 세게 많이 해준다. 요게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채널이 그겁니다. 다페이스. 네. 그거 얘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논란이 좀 있었던. 채널의 논란보다는 거기 출연하는 것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걸로 엄청 논쟁이었어요. 뭐 이제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뭐 오평이 너무 더 잘 아시는 내용이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사실 커뮤니티를 안 합니다. 모릅니다. 모를 때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말을 아껴야 돼. 그렇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쭉 이제 두루두루 보면 성향 내지는 뭐 이제 지지하는 인물 뭐 이런 어떤 현안에 대한 찬반 이게 굉장히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이런 커뮤니티의 세계가 있는지를 이제 알았죠. 이제 요즘 많이 배워가고 있는 정도라 가지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딴지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 김어준 공장장을 평시를 지키는 헤드라이터라고 말씀드렸던 게 평시에도 그분들을 굉장히 똘똘 뭉쳐서 커뮤니티 활동 굉장히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민주당의 여론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히는 김어준 공장장이 방송에서 스스로 나와서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검정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면서부터 훨씬 더 끈끈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훨씬 더 끈끈하게 뭉쳐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흔히 말하는 쾌감과 마음의 위로 이런 것들로 온 동지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하게. 그래서 제가 평시를 지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분들은 선거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결속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압도적 확장력의 매불쇼가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야, 근데 진짜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거의 시사 비둘기예요. 시사 비둘기예요. 내가 요즘 내 자칭 내가 시사 비둘기라고 비둘기라고 얘기하더니 나보다 더 반기문이네. 거의 유엔이에요. 거의 유엔이네. 안보리예요, 안보리. 그러니까 유엔이네.
유명해. 아니 근데 저는 정확히 맞습니다. 두루두루 잘한다. 저는 늘 말씀드린 저의 사회적 아버지는 이동영 작가고 그렇다고 해서 김호중 공장장이 하는 컨텐츠를 안 보는 게 아니 다 모니터링해요. 웬만한 걸 다 모니터링 합니다. 오히려 이동영 작가 모니터링을 적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동영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대충 아니까. 대부분 이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니 김호중 공장장도 팬인데 예전에 그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청춘 콘서트 했을 때 보스 정장 때부터 난 그런 에피소드 다 알고 있거든. 네,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요즘은 진짜 온라인 이 커뮤니티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여론 주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황희두 이사님 늘 제가 항상 응원드리고 하는데 이쪽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거 좀 우리 제도권 정치에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알림이 황희두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은 강제로 키워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자생적으로 커 나오는 사람들도 불쑥불쑥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씩 이제 셔라 몇 번이나 하는데 2001년생 남성 중에 이제 정민철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정민철 이거 진짜요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릴스 중심으로 이제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들을 반박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4만 명이 넘어요. 정민철 이거 진짜예요라는 인스타그램. 네, 그분이 2001년생 2개월 의원실에 인턴 비서를 했습니다. 2001년생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20대 남성의 극우화만 걱정을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그걸 반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제가 왜 인스타그램을 계속 얘기하냐면 이 세력의 커뮤니티의 세력이 계속 옮겨가요. 예전에는 딴지 커뮤니티에 똘똘 뭉쳐있고 또 이제 뭐 이사라는 것도 만들어졌지만 가장 주요한 무대는 역시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유튜브를 만나면서 유튜브로 확 넘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 글로 타이핑 치는 거 이제 인스타와 스레드로 나눠졌습니다. 맞아요. 그럼 인스타와 스레드를 누가 점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몇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좀 조명해주고 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자생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최근에 조명했던 그 토끼풀이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도 잠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지역이 또 은평구 아닙니까? 은평구 쪽에서 기사를 쓰시는 분들이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기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토끼풀이라고? 네, 토끼풀 은평구의 4개의 중학교 학생들이 몰려서 만든 연합 독립 언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사, 양질의 기사를 기고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남천동에 소개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제보를 받고 또 이제 경빈이 형이 주도적으로 막 컨택을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사건의 발달은 4개의 중학교 학생들이 그 학보처럼 만들어서 부탁이나 이런 데 올려놨는데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걸 무단으로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치우면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고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론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더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기후동행 카드 있잖아요. 그 이제 환승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몇 번 쓰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럼 기후동행 카드가 나눠져 있는데 청소년, 청년, 그냥 일반 직장인들, 대학생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청소년 요금이 가장 낮을까요? 일반 직장인 요금이 낮을까요? 한 번 썼을 때 그냥 버스를 한 번 탄다고 하면 당연히 청소년 요금이 낮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정액 금액은 같아요. 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소년은 이 기후동행 카드를 62회 성인들은 40몇 회만 쓰면 본전을 뽑고 청소년 62회를 써야만 본전을 뽑아요. 그럼 청소년에게 불리하다라는 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서 확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일에서 독일에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독일은 어떻게 운영될까라고 해서 독일 의원 인터뷰를 따와요. 와 진짜? 대박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희도 보면서 너무 놀랐고 그래서 기특하니까 저희가 남천동 제작진이 1년치 광고를 다 사서 후원을 해주자 했더니 그 친구들이 우리 언론의 독립을 꿈꾸고 한 진영에 우리는 남천동에 민주진보 진영에 치우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진영에 너무 치우치고 싶진 않다. 하면서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멋있다. 여기까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또 10대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10대판 뉴스타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어딘가에 있으니까 좀 조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제 너무 대단하네. 한편으로는 이제 언론 개혁도 얘기를 하고 레거시 언론 비판도 참 많이 하고 등등등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이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20대 뭐 남성 이꼴 극우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는 이분들을 또 모니터링하는 또 다른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해줬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유튜브 쪽에 저도 좀 많이 출연을 좀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유튜브 관련된 논쟁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만큼 유튜브의 기능을 이제 평가받는 거고 또 너무나도 이제 커진 그 덩치에 맞는 이제 그런 책임들도 요구를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인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의 이런 좀 순기능들도 우리가 또 한 번씩 이 말씀하신 그 얘기처럼 뭐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 하여튼 저는 앞으로 그 유튜브 생태계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혹시 이하늘 씨 나오는 쇼츠 이런 거 한번 알고리즘에 떠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엄청 많이 떠요 지금. 이게 나 너무 많이 떠서 나는 이하늘 씨 채널을 구독한 적도 없어. 근데 이게 쇼츠로 많이 떠요. 근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하늘이라는 이런 뭐 연예인, 셀럽, 유명인이 정치 현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뭔가 이례적이거나 뭐 이례적이진 않죠 요즘 시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생경한 장면이니까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하늘 씨가 얘기하는 게 사실 다 맞는 말이니까 공감을 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열광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공감 포인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냥 만약에 이하늘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정치 얘기를 하네? 그럼 이제 흥미로 우리가 들어는 갈 텐데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체류 시간이 저도 길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어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 이게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데 맥락을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대학교 때 사회과학대 가요제에 출전했습니다. 거기서 뭐 불렀어요? DJ DOC를 불렀습니다. 그래? 노래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를 저와 함께 두 명을 짜서 세 명이서. 그래서 이하늘 씨 그냥 팬이었어요. 그의 행태나 이런 활동 이런 걸 딱 떠나서 그냥 음악적으로는 정말 리스펙트하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나가서 공연했어요. 약간 성향이 좀 진보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저런 독재나 이런 것들을 싫어했을 겁니다. 추정하기에. 그치. 네, 누가 독재를 좋아하고 누가 국정농단을 좋아하고 누가 계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기억납니다. 수취인불명이었나? 네, 그런 거 그것도 있었고 호졸이었나? 이제 경찰에 대한 비판적 가사들 국가기관, 뭐 경찰이라는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세게 한 방 날리시는 짭새가 날아든다는 멋진 가사 있잖아요. LIE라고 해서 언론에 대해서도 흔히 말하는 기레기라는 단어가 탄생하기 전에 기자들에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약간 저항의식이 있는 분이네요. 확실하게 저항의식이 센 분인데 이분이 원래 과거에 그러니까 낚시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했었는데 라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들어오면 욕하는 사람들인데 그 욕을 다 받아주면서 계속 방송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취미생활로 즐기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정치 질문을 누가 했는데 윤석열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당연히 계엄은 반대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유튜브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요즘 쇼츠 시장 있잖아요. 이거 정치 성향 없어도 조회수 빨리 만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지지해서 쇼츠 만드는 채널도 있겠지만 이게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따서 가서 쇼츠 만드는 분들도 많아요. 정치색 좌우를 떠나서 그러면서 양쪽에 처음에 이 메시지에 공감한 진보가 이렇게 쫙 올렸겠죠. 이봐 윤석열 욕하는 거 이거 이해하는 정말 개념 연예인이다. 쫙 올렸는데 누군가는 보수에서 격추시키려고 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동반해가지고 동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다 밀어 올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켜면 그렇게 이하늘 씨가 뜨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이하늘 씨를 좋아해도 저도 진짜 많이 떠. 저도 이하늘 씨 구독 안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냥 쫙 올라오고. 나도. 그 심지어 저는 그 채널도 찾아가 봤어요. 그 원래 원 채널. 근데 거긴 썸네일도 잘 안 달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들고 찍으니까. 그냥 그냥 세로 라이브 영상들만 죄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메시지에 대한 공감,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부분. 이하늘 씨가 유시민 전 장관하고 낚시를 하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요? 낚시 멤버라고 또 하시는가 봅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어떤 인적 관계도 굉장히 좀 신기하고요. 아무튼 뭐 이하늘 씨가 하시는 말이 굉장히 뭐랄까 좀 합리성이 있다라고 저도 봐서
한번 쭉 보고 나니까 계속 뜨나 봐요. 하나를 너무 끝까지 봤어.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져서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상이야. 그리고 유준석도 찰지게 깠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공감되게 깠지. 남천동도 그렇고 정치 야시장도 그렇고 고발원을 옮길 수 없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호를 지어준다든지 또는 이제 한번 형 찾아오면 한번 접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맞아. 누군가가 듣기엔 그냥 달콤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웃기잖아요. 본인이 냈던 노래 가사를 또 인용해가지고 숟가락과 같이 쓰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도 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오늘 뭐 저희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재밌게 저희 셋이 좀 떠들어가지고 그래도 현안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오늘 이제 갤럽 얘기 여론조사가 나와서 뭐 일단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2% 상승했고 이제 부정이 2% 빠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뭐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갤럽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지율이 좀 상승한 측면이 있었죠.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 추세라기보다는 상승 모멘텀을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고 다음 주에 에이픽이 있으면 아마도 더 이제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는 싶긴 한데 부동산의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고 보긴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우리 신규면 사부터. 근데 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지금 이제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에 있기는 한 건데 아직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지지를 결정하거나 철회하는 단계는 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단에 좀 유보한 상태에서 과연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까? 이제 궁금증의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뜨거운 이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상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패배감이 가득한 이 정책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 부동산을 못 잡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망국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꼭 이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또 이 정책으로 될까? 요런 지금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전 이번에는 이 부동산이 그렇게 깊이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반영은 됐을까?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코스피와 관세가 그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경제니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최근에 오늘도 뭐 코스피가 계속 이제 좋은 단계로 이제 불장이 되고 있고 관세도 뭐 타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식의 망국적 사인을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전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지율이 저 국민의힘이 뭐 냉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여론에는 지금 영향을 안 준 그 방어막을 아마 코스피와 관세 부분이 친 거 아니냐. 주식과 또 관세. 그러니까 경제 문제죠, 결국. 경제 문제. 어쨌든 뭐 지지율 방어를 넘어서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그 분석을 해주셨고 우리 오평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현재 발표된 토어제 광범위하게 걸어둔 거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금이 올랐다라든지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거는 안 나왔어요. 그 정책까지는 후행 조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관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관세 협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여론조사 중에 갤럽이 안 했지만 관세 협상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되지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 끌면서라도 우리가 유리하게 고지를 선점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이를 봤을 때 일본처럼 무턱대고 사인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실용 정부답게 특사를 계속해서 파견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계속하면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너네가 우리가 발로 밟아도 되는 존재면 발로 밟았을 때 우리가 뭐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걸, 뭐 못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국익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3040, 50의 직장인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열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주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유하고만 있다 하더라도 상승 국면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인버스, 소위 말하는 이제 반대로 태우신 분들 있죠. 그렇죠. 반대로 태우신 분들의 오늘 베스트 댓글이 나라를 살린 이재명이 너무 밉다. 왜냐면 반대로 태우면 떨어져야지
가야지 내가 돈을 버는데 그렇죠.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 선거 대선 전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이제 그 주식 리딩방에 잠입한 있는 몇 방이 있어요. 대부분 보수 성향입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이 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욕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욕할 이유가 없죠. 네, 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특히 금투세 논란만 있어도 제명세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풍을 달았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셨던 다음 주로 다가오는 이제 에이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독 기사가 있지만 미중 회담이 부산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이제 김해 군공항에서 그때 부산 에이펙 할 때 이제 누리마루를 해운대에 만들었는데 김해 군공항 안에 나래마루라고 회의 장소가 원래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면 군공항에 양정상이 내리면 다른 경우 없이 그냥 거기서 내려서 그냥 나래마루로 바로 가면 됩니다. 경호도 굉장히 절차가 쉽죠. 거기서 미중 정상이 뭔가 얘기를 해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적절히 휴전하자는 사인이 나온다. 하면 전 세계에서 미중 부산 선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산 선언.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면 사실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까지 있으니까 저는 반등의 모멘텀으로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당이 조금 잘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자신감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지금 경제신문이나 또 레거시 언론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저기 뭐 이준석 같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꾼들이 어마어마한 융단 폭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수도권에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다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이 모두가 다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수요 규제책만 가지고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뭐 공급 대책을 건들려면 아파트 짓는 데도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니 또 지을 땐 져야죠. 뭐 예를 들면 재개발 활동은 또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자신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내보내서 파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여러 가지 부담들을 역진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뭐 1년 내에 팔 때는 양도세를 혁신적으로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튀어나올 수 있게 물건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보유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짜면 된다. 과거에는 실거주를 묻지 않고 그냥 공시지가 가지고서 때렸기 때문에 내가 올린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종부세 이렇게 맞아야 되냐라는 반발이 있었던 건데 저는 정교하게 세금 정책도 짜면 공급에 도움이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요 규제 플러스 이거 지금 시주니까 수요 분산책을 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 수요 분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5극 3특 체제라는 수도권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하는 이 지방을 살리는 이 여러 가지 개혁들을 정말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지역비례 선발제 같은 이 교육 정책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현상은 교육 때문에 나온 그 뿌리가 교육이기 때문에 전 이런 중장기적인 수요 분산책도 적극적으로 내면 저 국민들이 좀 박수 친다고 봅니다. 이거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대한민국의 현상이니까 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인데 세금을 올릴 때 경제지들이 장난치기 좋은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들이 장난치기 좋은 게 그냥 세금 올린다 보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나도 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이밍 자체를 우리가 부정청탁 금지 뭐 수수에 관한 금지의 법률 뭐 이걸 김영란법으로 줄여서 말하잖아요. 이게 기니까. 세금도 100억 시세 차익세 50억 시세 차익세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서 나랑 일반 서민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장난질을 못 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장관이 정책을 발표하면 장관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주제를 이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 입으로 나와서 누가 이 워딩을 장난칠 수 없도록 아예 구분 짓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보가 여러 번 실수했었던 부분인데 특목고 없앨 수 없다면 예전에 전주 상산고 한번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없앤다고 해서. 그거 비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비수도권에 분산해서 필요하다면 다 비수도권을 보내야 된다고. 그건 분명히 분산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수 정권에서 경제 성장을 일으킨 거는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 거의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 정권들은 경제 다 망쳤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현재 이재명 정부, 코스피까지 포함해서 진보 정권에서 오히려 크게 더 경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잇따르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력이 생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집값을 잡는다, 조진다,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물가 상승,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횡보를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두 번째, 세종시로 진짜로 국회와 대통령실이 전부 내려간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수도권 분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중심지는 서울로 남겨두겠다는 얘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남은 전 뉴욕화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뉴욕? 예. 뉴욕처럼? 뉴욕에 미국 시민들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그렇죠? 정확히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남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이나 흔히 IT 기업들이 그 성남, 분당, 판교, 강남에 몰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강남에 꼭 진입해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아야 된다, 강남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가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강남 3구에 160만 명을 버린다 하더라도 비강남 772만 명을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 너무 꽂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하면서 얼마나 부산에 그 담대한 비전들을 심고 있습니까? 저 그것처럼 당연히 저는 그 행정부가 결단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결단해서 저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기업이나 학교는 내려보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관에서 먼저 내려가고 인프라를 다 구축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비례 선발제도 해야 되고 국가기관이 옮긴다면 저는 하나의 예시인데 저는 충북 지역에, 왜 충북이냐면 대한민국 남한 요 휴전선 이남이면 정중앙이에요. 충북이. 그중에서도 충주. 그런 쪽으로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내려보내요.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매우 밀고 있어요. 국토정중앙 양구군 아닙니까? 아니, 요게 여러 그 메리트가 있는 게 일단 수도권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카르텔을 깨는 하나의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법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이전은 완전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충주로 딱 가고 그러면서 이제 충북을 사법수도의 비전으로 요거 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의 반발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1조 4천억 든다는 거 다 커버할 수 있어 우리가. 72평을 100평으로 늘려줄 겁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72평 받고 더블로. 72평을 받고 100평 하면서 예산은 줄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충북을 사법수도로 만드는 거. 제가 변호사, 제가 3만 명 중에 한 명이지만 저 적극 찬성합니다. 이거는 충북. 이거 진짜 이거 해봐야 돼, 진짜. 이거는 충북 충주에 대한 무시 발언이 절대 아니고 정중앙에 1조 4천억이 든다고 주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방, 더 큰 땅, 100평 줄 수 하지만 예산은 3천억. 뭐 이렇게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전에서 비수도권을 가져온다는 걸 완전 찬성합니다. 딱 가운데가 충북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1910번도 찬성할 겁니다. 요게 이제 박지훈 변호사 번호거든요. 그래요? 하도 얘기를 해서 내가 외웠어요, 내가. 1910번 기억 번호예요? 제가 26,000 번호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지방을 살린다는 건 우리 헌법에도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내용이 2번 이상 나와요. 이거 헌법상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대한민국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두 분이 아주 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두 분의 정책을 딱 이렇게 좁혀가지고 만들면 뭐 이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저기 그 제보를 많이 주시는데 오창석 평론가가 여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부동산 관련 글을 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여기저기 또 이렇게 잘 알려져가지고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주셨는데 개씹 쿨평이 뭐예요? 아니 저거 아니 오창석의 글 중에 무슨 안 좋은 평 같은데 민주 진영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야 이것 좀 이렇게 좀 야 똑바로 해라 하고 이제 글을 올렸는데 아니 여기 야 최첨단이네. 아주 생방으로 이제 제가 여기 현장에 있으니까 이게 다 준비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 덕후들이 많아요. 이거 완전 최첨단이네. 개씹 꿀평을 지워야 된다. 저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주당은 이렇게 해라 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개씹 꿀평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민주당 DNA 갈아엎기라는 책에서도 주장했었는데 예전에 민주 진보 진영이 가졌었던 부동산을 바라보는 전제 중에 가장 유명한 전제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래서 매매 현상 자체를 투기로 봤어요. 그러면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투기로 보고 악마화했던 거구나. 네, 악마화했었던 것들이 실제로 있고 아직도 그런 세력들이 민주당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이번 화면에 같이 있으니까 이번에 사람들도 쓰레기로 봤던 거예요. 10평 살던 사람이 20평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갈아타기잖아, 갈아타기. 네. 근데 이것 자체를 잘못.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부산 사상구 모라3동에 주공아파트 13평에서 내 가족이 살았어요. 네. 지금 북구 화명동 넘어가서 똑같은 주공아파트 이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24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네. 투기 아니거든요. 그럼요. 내 가족이 살기 조금 더 넓어지고 당연히 각자 방 하나씩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순수한 욕망이야.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요. 이것도 되게 우리가 죄악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직도 시쿨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고 세금을 막 때려도 되니까 세금 조금 내더라도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엄벌해야 된다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3, 4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20억이 됐어요. 10억 차익이 생겼죠. 야, 10억을 더 벌었으니까 1,000만 원 세금 더 내는 거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억짜리 산 아파트 주인은 10억이 현금으로 차익을 지금 얻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소득을 얻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4년 동안 월급 300이었던 분이 갑자기 800씩 되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당연히. 300에서 400 될 수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은 300대도 부담스럽고 400만 원대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억 차익을 받았기 때문에 너 1,000만 원 더 바로 맞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불장이 된다고는 불민심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도 망하고 부동산 정책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정의로운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러한 방식을 제가 저렇게 좀 격하게 표현해서 개시쿨병을 지어야 된다. 저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 3번 마음을 꾹꾹 누르다가 4번에서 터진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더 빡쳐가지고.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저런 개시쿨병. 마지막 거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시쿨병의 3단 노법은 정의로움 앞에서 내 지갑이 털리는 국민들의 감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너무 동의가 되는 바이고, 민주당 쪽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투기와 투자를 정확하게 이제 이걸 가를 수가 있느냐. 그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만약에 10주택자다, 그럼 투기가 맞죠. 근데 뭐 2, 3은 되게 애매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보유세와 이제 양도세 관련된 이제 세제를 어떻게 짜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세금 얘기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금도 우리가 정책으로서 물론 과거에 실패 사례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건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론은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으로 이 세금 정책은 좀 정교하게 짤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오평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은 이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거기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 집값이 뛰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 그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무슨 뭐 괜히 우리가 그 지역에 산다 그래가지고 뭐 세금 두드려 맞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가졌던 약간의 그 이념적인 정책 접근법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변화,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시대에 맞는 저는 부동산 정책 그 안에 당연히 세제 정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토론하고 불의의 타격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에 하나만 지적하자면 저는 5억대 들어온 사람과 30억대 들어온 사람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30억대 들어온 사람은 30억 원치를 나는 보유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는 전 세금은 전 매겨도 꼭 감당하고 들어오는 게 맞고 다만 제가 말한 피해자들은 그 지역에 그냥 살고 있었는데 5억에 쳐서 들어온 사람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0억이 돼가지고 야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세금 막 연 몇천만씩 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요 부동산 세제 정책은 많은 우리가 좀 건강한 토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에 대한 저는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맥락은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은 해요. 근데 그 욕망 자체를 우리가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욕망이라는 것을 억지로 억누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또 이제 결과론적으로 선거에 티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욕망은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잖아요. 욕망 없는 사람 없죠. 하루에 밥 3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들은 욕망을 억누르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 욕망이 또 드러납니다. 구성원들 중에. 그러면 이 또 위선이라는 또 이거에 또 프레임에 갇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식시장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을 부동산에도 우리가 옮겨서 잘 처리하면 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접근법은 뭐 이제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뭐 특히 선거 앞두고는 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지도 않고 더 내리지도 않는 것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관점으로 대통령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는 방향을 원하실 텐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차관 사과하고 그 당일에 복귀왕 의원이 망언 떠뜨리고 막 진짜. 그 복귀하면 또 화가 많이 난다고. 제명하고 싶어요, 진짜. 내 감정적으로 제명. 왜 그런 씹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쿨병도 문제지만 그런 씹소리 하는 것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진짜. 누군가 옆에서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 얘기를 처음 하지만 뒤로는 민주당에서도 계속 보고하고 누구는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는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0억이 어디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어디서 10억을 그렇게 쉽게 가봅니까? 그 말씀을 복연히 했을 때 결국 이제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아, 그치. 난 그게 덜 받아. 그러니까 그 빌미를 제공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나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않는 게 낫지. 섣불리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말 한마디에 수백만 표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마음을 좀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정말 쉽지 않다. 특히 이렇게 국토 면적이 좁은 국가가 국가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경제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수도권 밀집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 직장이 없는데 비수도권 가서 살라.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저도 부산 가면 직장이 없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이제 일자리와 함께 병행해야 이제 이 종착역으로 갈 수가 있고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이 오른다 해도 사람들이 쉽게 부동산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무형의 자산이고 부동산 사두면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조금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이런 그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공격거리들이 국민의힘에 제공됐다면 오늘은 특별히 또 이제 여당 쪽에서 야당을 향한 공격거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 장동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합니다. 청년 서민 죽이는 주택 완박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서울 구로 영등포, 경기도, 경남, 대전, 그리고 충남 보령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채나 있다는 거야,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이 무슨 부동산 특위위원장이야. 아니, 근데 이 공격은 잘했어요. 아니, 이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나는 이런 거를 보면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공격거리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참. 정치인들,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동도 할 말을 대표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특위위원장 뭐 그걸 맡아가지고 아마 이제 이 부동산 전국으로 계속 이끌고 가면서 뭔가 지금 어쨌든 정부가 잘 안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으니까 이게 똑같아요. 부동산도 그러고 관세도 그러고 뭐 같은 다 안 돼야 된다는 이제 그 일관된 인식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많이 갖고 있네요,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많네. 아니, 맞네. 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많이 갖고 있는 걸 제가 뭐 터부시하고 싶지는 않고, 많이 갖고 있으면 또 그에 맞는 또 책임을 또 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서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투기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래서 사실 참 민주당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거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도덕적 잣대가 너무 다릅니다. 저 새끼들 원래 그런 새끼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별로 놀래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내채 가지면 저 새끼들 내채 가지고 세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 유리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이 휘청거렸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정책뿐만이 아니라 인사로 인해서 휘청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름이 김조원 민정수석이었나 그랬는데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내놓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아파트가 원래 20억짜리면 한 25억이 내놔요. 안 팔겠다는 뜻이죠. 그 행태를 한번 하다가 걸렸습니다.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다가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해서 청와대 공무원들 중에 집 다 팔고 다주택자 한 주택만 남겨라. 근데 7명이 동시에 퇴사했습니다.
이거 다 기억나. 나 이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따뜻해 팔라고 하니까 노영 비서실장이 강남이가 분당 남겨두고 청주를 지역구를 팔아버렸어요. 맞아요. 이때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의 강남불장은 똘똘한 한 채가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만 잘 사놔서 확실하게 오를 것만 올리자가 되니까 강남이 더 불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강남의 똘똘한 한 채 불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다른 거 비강남까지 이제 똑같이 뭐 강남이 다 살 수 있겠다 하면 아직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 있죠. 내로남불. 민주당은 내로남불에 굉장히 취약하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해도 욕은 할 수 있지만 도덕적 잣대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야 됩니다. 아직 뭐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안 나왔지만 아마 이제 이런 기사 나와가지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럴 거예요. 제가 정책 위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합니다. 뭐 이러겠지 뭐. 뻔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가슴 아픈 게 그러니까 정말 정치인이라면 진영 떠나서 사실은 뭐 이념과 철학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국가적 이익을 우선하는 토대 위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만 대변한다. 욕망의 도가니탕으로 나라가 잘못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그 유사한 주장들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올바른 일 꼭 필요한 일,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적 부담을 또 국민의힘이 만드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근데 참 민주당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지금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정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럴 때 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힘을 더 지금은 실어줘야 이 대한민국의 이 망국적 현상이 좀 그나마 나아지고 또 치유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한번 해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욕한 게 아닙니다. 재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노영민이 잘못된 거지 문재인 대통령 욕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끔씩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왜 지나간 거 얘기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그럼 윤석열 거도 얘기하면 안 돼. 복귀해야지. 복귀할 거는 복귀해야 됩니다. 복귀하면 안 되지만 복귀는 해야 됩니다. 복귀 왕자 정도까지 해야 돼요. 왕까지. 여러분들 복귀는 좀 하게 해주세요. 복귀는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는 그럼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잖아요. 역사. 그렇습니다. 과거 세력을 갖고 와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야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니까. 그렇죠. 복귀의 교훈이 뭐죠? 집 팔라고 하면은 당연히 재산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뭐 자리 배치도 신경 써가지고 심지어 앞쪽에다 또 배치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자리에서 굉장히 관심간 뭐 이제 유튜브에서도 하이라이트로 많이들 뽑았던 영상이더라고요. 대구 신공항을 만드는데 13조를 중앙정부가 당연히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의원께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전에 집권하실 때 하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맞받아친다라는 요 센스는 저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진 장점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정말 대통령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뭐 대통령 인간적인 마음만 놓고 본다면 저렇게까지 나이스하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또 TK 지역 가서도 또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그 대통령다움을 저는 뭐 10분 다 발휘하고 오신 것 같고 이렇게 참 주호영 의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앙정부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정말 그 센스 있게 이렇게 참 대받아치는 모습들을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막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지도자들이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내용도 좋고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가 다 좋았던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참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특장점을 가지고 정말 국민과의 이런 소통 행보 이런 것들은 참 점수를 많이 따고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제 13조인데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절약해서 쓰는지 왜냐면 예산도 없고 국고가 바닥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 대통령실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명찰 표용할 거 아니에요. 그 명찰 윤석열 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검찰청 표시 같은 봉황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검찰청 모양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 용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앞에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3조를 그냥 내놔라는 말 같지 않은 얘기라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 얘기하는데 지난 대선 때 제가 부산에 그 돔구장 공약을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돔공장 만들자고. 그게
공약 발표가 안 돼서 제가 동구장 추진 단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었는데 그 예산이 1조 한 2천억이었어요. 1조 2천억? 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동구장이 그냥 야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카드 정태영 회장이 테일러 스위프트 도쿄돔 공연을 보고 한국에 와달라고 얘기도 못했다. 왜? 3만 5천석 이상 정도는 돼야 그 정도 스타격이 와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올림픽 경기장. 최근에 오아시스 고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적어요.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외 아티스트만 초청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BTS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뭐 엄청난 아티스트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서 첫 월드 투어를 무슨 나고야든 도쿄돔에서 해요. 그런 거를 병행할 수 있는 사시사철 쓸 수 있는 구장을 문화복합동구장을 만들자. 사례도 많아요. 일본의 기타 히로시마 그 동구장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 명 도시인데 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인가 그래요. 매번 그리고 이미 순수익이 나서 첫 해부터 워낙 공연 놀러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유아 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65일 쓸 수 있습니다. 잘 만들어. 오히려 야구가 서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때 후보님께서는 다 동의하는데 이 예산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말이야 하고 싶지. 근데 나는 곧 집권할 텐데 이거 약속을 못 지키면 안 된다. 그렇죠. 나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하면서 부산에 첫 유세 때 산업은행 이전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북극항로를 가져와서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이전하겠다. 실제로 두 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분은 진짜 말하는 거는 지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13조는 거의 개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에게 13조 드립을 쳤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장면 하나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쓰는 안경은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리고 이 대구 가면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다면서요? 네. 제가 안경을 사 쓰고 보니까 그게 대구에서 만든 거라고. 아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 회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도움이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대구에서 생산하는 걸 쓰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게 찍어가지고 이것서 나온 거지 이렇게. 100% 안경 썼어요. 텔레비를 많이 봐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대구를 포함해서 수도권과 지역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 하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메시지를 내신 거죠. 실제로 대구에서 안경을 많이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쓰고 있는 이 안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결국 대구 민심을 좀 더 많이 품기 위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안경 듭니다. 공장도 많고 안경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로등 있죠. 가로등에 안경처럼 만들어 놓은 가로등 거리가 있어요. 안경 거리가. 제가 예전에 대구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직접 가서 본 겁니다. 확실하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구 민심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임기 초반 때보다 대략적으로 한 9에서 10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 초반에는 심지어 대구 경북과 TKPK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34에서 3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TKPK 민심도 넓혀 가야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요 안경 관련된 장면이 눈에 끌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해철 씨의 무대 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요거 지금 사진 혹시 저희가 공개가 된 게 있나요? 자료 화면으로 있어요? 이 2022년하고 2025년에 강용호 작가님께서 사진 작가가 신해철과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무대 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성남시장 시절 때 성남시의 신해철 거리를 조성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국민임명식 때도 신해철 씨의 그대에게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이제 서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신해철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하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확신한다라면서 이제 이런 포스팅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예, 뭐 이 사진 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신해철 거리를 조성한 배경에는 신해철 씨가 또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꼭 이제 나중에라도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염원을 담았다라고 보고 싶고요. 두 분이 이제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뵌 적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혹시 뭐 밝히고 싶은 일화 같은 게 혹시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네, 아니면 뭐 이재명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오창석이 느낀 이재명은 어떻다. 하나 확실한 거는 정말로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청취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동부장 이 제안도 그랬었고, 그냥 지금은 제가 출마했었던 어떤 그 직책, 뭐 지역위원장이나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평당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했었던 얘기들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도 제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취향저격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세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국의 저분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당대표 재임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이 아예 없어요. 개인적인 인연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썼던 한 보고서를 보시고 먼저 연락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해서 실제로 보내면 그걸 반영해 주시려는 노력. 또는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영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격의 없이 위아래 없이 지휘고와 막론하고 의견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타운홀 미팅 있죠. 대구나. 이런 것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라도 받아들여서 괜찮은 것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저번에 어떻게 보면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보통 아예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슬리퍼 신었다고 기자 내쫓으면서 도어 스태핑도 그만두는 새끼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대단하고, 정말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는.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또 만나 뵌 적은 아직 없으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고, 네. 이제 집회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인사 정도 드린 인연이 좀. 그랬네요. 저 기억났습니다. 예, 방송 제가 이제 그 집회 때 한번 방송을 야외에서 하면서 한번 인사드렸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지켜본 모습만 놓고 보자면, 신인규가 이제 말하는 이재명이란? 대한민국 대통령 그동안에 쭉 우리가 복귀해 보면 내가 대통령 해서 뭐 하고 싶다라는 뜻, 꿈, 그걸 가진 대통령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또 DJ 대통령, 뭐 YS 대통령까지 그 정도가 아마 본인들이 어떤 가진 뜻과 꿈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가 필요했던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계보를 잇는 아주 오랜 만에 저는 어떻게 보면 첫 대통령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이제 코스피로도 가장 지금 빠르게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 아마 부동산 정책도 전 잘 하리라고 봅니다. 잘 할 것이고, 그거 외에 제가 가장 놀라는 거는 지난 2년 넘게 당대표 하시면서 윤석열 정권에 너무나도 많은 그 표적 사정을 받아왔었잖아요. 뭐 재판 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2021년도에 이재명과 이번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겁니다. 제가 제일 놀란 거는 AI 관련된 비전을 다 만들어내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 DJ 대통령이 깔아놨던 그 정보화의 물결 위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향후 30년을 아마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 룰라 대통령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했다가 룰라 대통령도 지금 3년임인가, 그러니까 세 번째인가 할 텐데. 검찰 피해를 받은 네, 피해를 받았고, 그 졸업할 때, 그러니까 퇴임할 때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한 대통령 모델은 아마 거의 최초일 텐데, 단임제 체제하에서 저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있어서 아마 그런 능력은 참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기에 충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거의 어둠의 김남준인데.
돼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어둠의 김남준인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지금 밝은 데 있으니까. 어둠의 강훈식이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정말 저는 지도자다움이 되게 필요해요,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력 의지라는 말 굉장히 저는 좋게 보거든요.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서 대통령이 돼야 돼요. 누구의 딸, 누구 친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대통령 하고 싶고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MB 대통령은 왜 됐을까? 거기는 그냥 해먹으려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뭘 이루고 싶다. 그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보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대통령이 잘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후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또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질문을 가기 전에 저희 소중한 친구 이오지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지오의 또 다른 새로운 패션 제안, 야시장 가족분들이 만들어주신 10만의 기적,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오지오가 단 2주간만 진행하는 파격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오지오 트레이닝 후드 집업, 트레이닝 팬츠 세트, 요게 이제 원래는 35,000원 그리고 27,000원인데 12,000원이 할인되는 매직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개를 같이 구매하시면 5만 원의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세트로 구매하시는 겁니다. 색상은 4가지, 검정색, 회색, 여기 옆에 또 제 왼쪽에는 하얀색, 카키색, 요건 이제 차콜이라고 해야 되죠. 하얀색, 차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색상은 4가지입니다. 아래 위로 다 구매하시면 무려 5만 원 무료 배송입니다. 딱 2주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진행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만 딱 진행할 거니까요. 이오지오 아래 위 후드 집업 트레이닝 팬츠 세트 단돈 5만 원의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일단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고 한정판 이벤트 가져가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정치야시장은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두 분께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아직 120일 좀 안 됐죠, 아직? 120일 됐나? 좀 넘었나? 네, 130일 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 분 다 이재명 정부 들어오기 전보다 더 방송하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갑론을박될 만한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고 다들 마음은 똑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방법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도 걱정되고요. 특검도 걱정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 개인은 전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바라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 좀 걱정되고 위험한데 앞으로 최대 변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게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서 내란 진압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권자들이 대통령이 특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부동산 정책, 아까 이제 복귀왕 씨 같은 분 때문에 실망해서 지지도가 빠져가지고 또 그거를 복귀왕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네? 해서 유권자가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국회가 뭔가 이제 어떤 전략 전술을 제대로 짜주질 못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를 빼먹는 게 국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떤 최대 변수가 이재명 정부를 뭔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대 변수가 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당적이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잖아요, 당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에서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오늘 갤럽 조사 당 지지율 좀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 놓고 있을 때는 아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 차이 중에 가장 뚜렷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선거가 없어요. 종국적 책임입니다. 터미네이터. 마지막 책임이고 당은 다음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국가적 이익 앞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FTA 결단할 때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를 위해서 합니다. 그게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당은 다음 선거 때문에 어떤 소신과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굉장히 약할 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성공과 다른 선택을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고 마지막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길을 앞으로 남은 임기, 오늘 이제 144일 되셨던데 아마 남은 임기를 채우실 거고, 지금 민주당에 제가 가장 지금 좀 위험하게 보는 부분은 누구도 책임지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로 권한 누릴래? 그럼 손드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거 책임지고 다음에 뺏지 않더라도 이거 할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책임성을 제가 더 강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략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그러다 망하겠지. 너무 저쪽이 바닥이다 보니까. 어차피 쟤들은 망할 거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의심을 하죠. 약간의 반사 이익을 너무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쪽이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으면서 그냥 전략 전술이라는 게 없이 그냥 원내를 저는 이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이 지도부가 그 왜 제가 어디서 제일 느끼냐면 전선이 끝없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제가 예상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사실 이 영장 오늘 최혜병 관련된 사건 예. 너무 불편했어요. 이 불안감 때문에 불편했는데 기각이 다 날까봐 걱정했지만 그 말은 제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게 또 많은 분들 불안해하시니까. 근데 기각이 딱 나왔어요. 근데 제가 뉴스를 보기 전에 민주당의 메시지를 제가 상상을 하고 봤습니다. 그때 딱 그대로 나왔어요? 난 전선을 더 넓힐 것 같더라고, 왠지. 그러니까 사법부를 더 세게 때리는 쪽으로 메시지를 넓힐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청래 대표의 그 최고위 발언에서 법 왜곡죄까지 또 신설하자 이렇게 또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선이 직위원 전선, 조희대 전선, 내란특별재판부 전선, 사법개혁 전선, 거기다 이제 법 왜곡죄 전선, 뭐 앞에 이제 검찰개혁 전선이 있죠. 이 전선을 이렇게 무한히 확대해가지고는 전 이거 싸움의 기술에서는 반대로 해야 된다. 전선을 좁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사법부 옮기는 거 장난으로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전선 좁히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 이거를 제 의도를 알아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은 게 제가 그 얘기 왜 했냐면 부동산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사법부를 사법개혁으로 지금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옮기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사법부 안에서도 그걸 반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과 이걸 엮어가지고 최대한 전선을 좁히자. 그리고 뭐 지금도 조희대, 직위원 막 이게 많지만 전 직위원부터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대체 이걸 어디로 끌고 나갈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거 나중에 뭐 어디 가서 퇴로를 열고 어디서 마무리를 할 것인가가 저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전 전략 전술을 꼭 민주당이 지금 명심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 들었고요. 아이고 또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댓글 보니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걱정되세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뭐 슬픈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로서는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본후보가 되면 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예비 경선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음해 그러니까 상대를 더럽히기 전략 과 함께 나만 돋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진영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개인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전선을 확대하는 게 우리 집단이 민주당이 전선을 확대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꽂혀서 이거 하면은 더 좋아하겠지. 더 인기 많겠지. 이걸 더 세게 때리면 더 잘 보이겠지라는 생각이 실제로 민주당 몇몇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개인의 활동과 내 개인의 결실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단의 흔들림이 결국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진영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 개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지방선거에 대한 욕망은 억누를 수는 없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뭐 한번 더 세게 질러서 마치 상시적 국감 체제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리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하지 않고 진영과 집단을 좀 생각하시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막 주마등처럼 어떤 인물들 얼굴이 쫙 스쳐 지나가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시사 비둘기거든요. 입이 무거우시네요. 입이 무겁습니다. 저도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만 보태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경쟁 상대로 삼아가지고는 나라의 발전은 없어요. 지금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는 이재명 대통령만큼의 그러니까 제2제3의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못하면은 누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어떤 자리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 재창출에 어떤 역할들을 각자가 해야 되는지도 아마 좀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두 분 다 자연스럽게 너무 이제 민주당에 대한 조언 또 쓴소리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그 민주당 정치인 분들은 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라는 게 이재명 스탠다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정치하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 또 해설들이 뒤따르다 보니까 예 갈등도 나오고 걱정도 많은데 자 오늘 금요일에 오리지널 프렌드 우리 신인규 변호사 또 이제 퓨처 프레지던트 미래 대통령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고 굉장히 많은 익현이들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슈퍼챗 많이 주셨는데 비완맘님, 하이안님도 아까 굉장히 매운 빨간색 홍매화 슈퍼챗을 주시기도 하셨고 다른 분들 저기 많이 주셨는데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저희 우리 제작진께서 댓글창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메시지 따로 드릴 겁니다. 금요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사장 남천동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방쇼도 더불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